기운이 가는지 이쪽에서 산기운이 가는지를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밑에 강물 갖고도 볼 방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산기운이 여기서 이래 흘러가는지 이래 흘러가는지는 등고선지도 이거 갖고 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대동여지도. 옛날엔 대동여지도.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백두대간 중에서 우리는 낙동정맥, 낙동강 동쪽에 있다 해서 낙동정맥이랍니다. 밑에 이거는 지리산에서 밑으로 창원, 진주 지나가지고 창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김해도로 들어온 거는 낙동강 남쪽에 있다 해서 낙남정맥이랍니다. 간단하게 낙남정맥. 낙동강 남쪽에 있다 낙남정맥. 낙동강 동쪽에 있다 낙동정맥.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산줄기 따라서 백두대간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가 어디로 달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백두대간에 이제 백두대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1정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 13정맥이 있습니다. 12정맥이. 그럼 이건 뭐냐면은 백두대간은 요거고요. 까만색 칠한 거. 요 지리산까지. 1정간은 장백정간을 이야기합니다. 요 라인 하나. 그 다음 나머지가 이쪽으로 하나 빠진 거, 하나 빠진 거, 하나 빠진 거, 하나 빠진 거, 이러고 쭉 빠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천강, 이제 12정맥을 말씀드립니다. 12정맥. 정간은 좀 이따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청천강의 북쪽에 있다 청북정맥, 남쪽에 있다 청남정맥입니다. 외우기 쉽다 어렵다?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국인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썼어요. 자, 대동강은 이제 해서정맥이라 좀 다른 말을 쓰지만 한강 같은 경우에 한강 북쪽에 있으면 한북정맥, 한강 남쪽에 있으면 한남정맥, 금강의 북쪽에 있다 금북정맥, 남쪽에 있다 금남정맥, 낙동강 동쪽에 있다 낙동정맥, 낙동강 남쪽에 있다 낙남정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용어에도 산 이름에다가 강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강 이름을 붙여놨죠. 이미 산에다가 음양 조화를 다 집어넣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지점을 찍던 간에 백두산까지 갈 수 있답니다. 못 간다면 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뿐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저건 길지도 않은데 왜 장백정간이라고 하나를 놓았느냐면은 강을 둘러싸고 있지 않은 단 하나의 맥이기 때문입니다. 딴 것들은 다 강을 둘러싸고 있어요. 나머지 12정맥들은. 근데 요거 하나만 강을 안 싸고 있기 때문에 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두대간은 강을 안 싸고 있죠. 백두대간은. 정간 요거 하나도 강을 안 싸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강을 싸고 있기 때문에 12정맥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가 쓰냐? 요거는 이제 산줄기만 딱 그려진 건데, 동국 여지지도. 요건 이제 마을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특히 남한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데, 조선시대니까. 남한의 마을들, 뭐 금산, 뭐 안동, 곤양, 진주 이런 것들을 다 마을들 이름을 써놨는데, 요거 그림이 백두대간으로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면서 어느 맥세를 이 마을이 받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김해라고 하는 거를 가보면은, 김해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리산으로 와서 지리산에서 하동 위로, 곤양 위로, 사천 위로, 고성
고성 위로 이래가지고 진해, 함안, 이래가지고 창원, 김해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봉산에서 빠져내려와가지고 창녕, 영덕, 황하 이래가지고 쫙 요 옆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오게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 기운은. 그 마을을 형성해주는 기운은 한 줄기밖에 없다. 그럼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놨겠습니까? 요거의 아들은 요거, 요거의 아들은 요거, 요거의 아들은 요거 다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백두산이 1대 할아버지, 태백산이 80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지리산이 80대 손이죠. 예? 123대 손 이래 내려갑니다. 족보예요. 족보. 거기서부터 어느 산에서부터 몇 가지가 퍼져나갔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어느 산이 몇 가지로 퍼져나갔다 거기서 또 분파됐다 또 분파됐다라고 하는 책이 이 산경표라는 책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이게 족보책이잖아. 네. 이런 형식으로 딱 쓰인 게 족보책이에요. 산경표, 산의 경로를 나타내는 이 족보표인데 첫 번째가 뭐죠? 백두대간. 백두대간 그대로 탁 나옵니다. 이렇게 백두산에서부터 연지봉, 연지봉에서 허항령, 허항령에서 빈다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분지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벌어졌다 3가지로 4가지로 벌어졌다 그를 몇 페이지 가서 찾아라를 족보식으로 쫙 낙남정맥 여기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낙남정맥 예? 아무 페이지를 뒤바빠도 여기는 낙동정맥 이걸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놈의 1910년대 고토 분주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근데 이게 언제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1980년에 인사동 구루막 가게 인사동에서 리아카를 싣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그냥 봤는데 고물가게 아저씨한테 이제 이 책을 딱 본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산 이름이 쫙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책이 뭔지. 그래서 이분이 그분 이름을 지금 까먹었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거 얼마에 줄랍니까? 이래 된 거예요. 값어치 분석은 제대로 안 했지만 억수로 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억수로 싸게 일단 구입을 했어요. 그래 집에 가서 열심히 계산을 했대요. 자료 지도를 딱 찾으니까 이건 거예요. 이건 거. 조선 후기 때 김정호가 쓴 대동여지도를 그 다음 이 산경표는 누가 만드냐? 신경준이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일치가 거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에 그러면 대동여지도나 이것이 만들어졌기는 아닙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나 태조 이방원이 죽었을 때 왕릉 택지를 할 때 보면 산줄기 맥세가 이제 어느 산을 거쳐 어느 산을 거쳐 어느 산을 거쳐 이러고 쭉 나올 때 이성계능은 어디 있느냐면은 자 한강이죠. 예? 한강의 윗부분에 지금 종로가 있죠. 남산이 있고 맞습니까? 요 밑에가 한강 남쪽이 강남이지 않습니까? 예? 한강 이북에 고로 한북정맥에 여기서 수락산에서 빠져나온 동구릉 동쪽에 있는 능 9개 있는 왕릉이 이성계능이 있는데 한북정맥 요 산줄기맥을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에 이야기 다 해놓고 있어요. 이 산줄기맥을 받아서 이 산줄기맥을 받아서 이 산줄기맥을 받아서 이성계를 묻었다. 그 다음 태종 이방원이는 여 붙어 있습니다. 한남정맥에 한강 남쪽 대모산에 붙어 있어요. 지금 그 송파구 쪽쯤 되겠다. 서초구 옆에 뭡니까? 동쪽으로 잠실 뒷산 대모산이거든요. 그럼 그 산을 딱 보면은 속리산서부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거쳐서 대모산에 이르러 태종 이방원이 있는 걸 묻었다. 이래놨다고. 이미 조선 초기에
산경표 이 산줄기를 다 알고 있었다. 누구만 몰랐다? 우리만, 현대인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래 무서운 거다. 자, 그러면 이 간용법을 알고 나서 우리 집까지, 그 다음 내가 앞으로 뭐 살 집이라든가 이런 거 전원주택을 구하려고 할 때 맥세는 무조건 한 줄기 뿐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뒤에 산줄기가 물줄기로서 끊어지면 안 된다죠. 그럼 우리 집 뒤로, 우리 산줄기 집 뒤로 도로가 나는 게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그것도 깊게 패인 도로는 안 바람직하다죠. 산기운을 끊을 수 있으니까. 물론 뼈까지 다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어떤 산에서 이러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우리 집 혈장까지 우리 집 혈까지 내려오는데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만 있다? 요 7글자를 일단 외우시면 간용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 7글자. 한자는 세형혈, 태식, 익육, 이렇게 7글자를 3개, 4개씩 끊어서 읽으십시오. 세형혈, 태식, 익육. 세형혈, 태식, 익육.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명품 배달된 수준을 가지고 오시는 택배 안 되는데. 진짜 제가 풍수를 배우면서 정말 세형혈, 태식, 익육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산에서부터 명당 자리까지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용법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용을 보는 법,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산기운을 보는 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세론 중에 간용법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 비해서 인간이 당연히 작죠. 그죠? 산에 비해서 수동적인 입장에 사는 게 삶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기운을 받고자 했죠. 산기운을 누르려고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남자라 크고 이쪽을 힘을 주는 남자라 크고 요거를 수동적으로 받는 여자라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가 이상적인 남자겠습니까? 여기 여자분들 어떠한 남자가 참 이상적인 남자겠느냐? 돈 잘 벌어주고 또 자기 남편 험담할까봐 말 못하겠습니까? 등발 좋고 잘생기고 그죠? 남한테는 화끈하게 하면서도 자기 마누라한테는 자상할 줄도 알고 그죠? 남한테는 좀 어떻게 해도 일단 내한테 잘하면 되잖아. 그죠? 파워에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별로 안 예쁘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내한테 잘해줄 때 이게 이상적인 배우자상이잖아요. 그죠? 파워 있는 사람이 내한테 자상하게 해줄 때 감동하잖아. 산도 이 관계도 똑같습니다. 파워 있는 산이 파워 있는 산은 어떤 산? 바위가 우두두두두 튀어나가지고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명산,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그 다음 서울의 삼각산, 이런 식으로 크게 파워있게 큰 바위들이 튀어 있으면서 해인사 위에 상황봉, 이런 식으로 큰 바위들이 튀어 있으면서 기세 있는 산, 큰 규모가 큰 산, 이런 산이 무슨 산이라 한다? 세력이 있다 해서 세산이라 합니다. 여기에 세형혈 태식익육의 세자입니다. 이러한 산이 우리 집에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쥔 남자가 바깥에서 주먹질하면 괜찮은데 안방까지 와서 마누라까지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럼 안방까지 집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모양의 남편이면 좋겠다? 자상한 남편이면 좋겠다. 우리 집 뒷산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죠. 그게 형산입니다. 이 형자입니다, 이제. 그 안에 우리 집이 이제 명당자리에 앉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세형혈의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산 있다. 그 다음 형산도 있다. 그럼 혈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봉이죠. 그죠? 기세도 있고 모양도 이쁘장하게 갖추어진 산이면 따봉이다. 그 다음 세산은 있는데 형산이 없어서 이러면은 안방까지 주먹질이 날라온다죠. 그 다음 세산은 없는데 형산만 있으면 능력도 없는 게 부드럽기만 한 남자죠.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게 밤에만 뽀뽀하작 하는 거라, 이거는. 그죠? 그 다음 세산도 없으면서 형산도 없는 건 이건 뭐다?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게 사랑도 안 해주는 거죠. 이걸 데리고 살겠습니까? 데리고 살면 안 되죠. 고로 여자리에는 혈자리가 없다. 이 세 개는 이쁜 모양의 혈자리가 안 맺혀진다. 형산과 세산이 있어야 이쁜 혈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산에서 물론 이 형산까지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산에서 당연히 또 우리 집까지는 만들어져야 돼. 산 능선으로 줄기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형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옆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산이 멀리서 튀고 있고요. 그래서 줄기가 와서 형산을 만들어줬다가 이 자리에 혈자리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게 세형혈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식익육은 뭐냐? 이제 요 산줄기 중에서 여기까지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태식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한꺼번에 해석을 해주세요. 태식에는 탯줄이 식자, 호흡할 때 식자거든요. 태식이 호흡하듯이 쉰다 소리는 산줄기가 내려오는데, 이 혈자리까지 내려오는데, 능선이에요, 물론. 능선 중에 한 가닥입니다. 이것이 아래 위로 꾸불텅 하고 내려오거나 양옆으로 지그재그로 꾸불텅 하고 그 높이가 아주 높은 게 아니에요. 5cm, 10cm 또는 20, 30cm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이것이 꾸불텅 이러고 내려오는 걸 태식이라고 합니다. 산 기운이 살아있는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릉 가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능에 가서는 잘 안 보여요. 태식익육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왕릉 가야 진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꾸불텅 탯줄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꿀럭꿀럭한 것 같은 느낌이 산줄기가 내려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늘어나 보면 죽은 거죠. 혈자리에 기가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죠. 그랬다가 이것이 꾸불텅하게 오다가 요 혈자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혈자리 바로 한 몇 메다 뒤에, 한
짧게는 2, 3m 뒤에, 길게는 4, 5m 뒤에 잉이라고 하는 불룩한 게 하나 생깁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잉이라고 하면 얼마만한 크기냐 하면은 그 남명 조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무덤 뒤에 가보면은 잉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높이 한 20cm 정도 해가지고 불룩하게 올라왔다가 내려갈 정도예요. 불룩한 게 20cm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마만 한 잉이라도, 요런 그마만 잉이라도 엄청 큰 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90% 정도 된 뒤에 10% 정도는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보토는 할 수 있어도 없는 맨 땅에다가 잉 하나 만들었다고 없는 기가 생기겠느냐? 아니죠. 그건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은 애 임신도 안 했는데 안에 바가지 하나 넣었다고 애 뱉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죠. 이미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양 이쁘게 하기 위해서 10% 정도는 보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왕릉 같은 데 가보면은 이성계 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조의 장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산 얼마나 돼야 될까? 높이가 이마에 높고요. 이것보다 좀 더 높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폭이 청하산 저쪽 창문 정도까지 돼요. 잉 하나 크기가. 굉장해요. 한 7, 8발자국 이상을, 10발자국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잉 위를 올라가려면.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형세론이니까 왕릉에서는 형세론을 위주로 잡았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태식 잉육은 어느 왕릉이다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명당이 있니 없니 소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 또 잠시 옆길로 새나? 명당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명당가 없어졌다는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한양 80리 내에 왕릉을 잡는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왜 80리죠? 80리가 5.4km입니다. 10리당. 그러면 42km거든요. 꼭 마라톤하고 똑같아. 그러면 왜 요 안에서만 잡게 해놨느냐면 궁궐에서부터 80리. 국가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 갔다가 하루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한양 80리 안에서 왕릉이 몇십 개가 있어요. 다른 동네는 있다 없다. 이 안에서도 수십 개가 나왔는데 전국 각지에는 아직까지도 세고 셌다. 못 봐서 그렇지. 잘 찾으면 아직까지도 많다. 근데 저는 일반 무덤들은 저는 안 보러 다녔고 왕릉만 보러 다녔거든요. 무덤은. 그럼 제 눈은 뭐만 볼 줄 안다? 왕릉만 볼 줄 안다. 그럼 하나 잡아달라 그러면 저는 얼마 받아야 되게요? 반. 절대 무덤을 안 하죠. 무덤을 했다가 우리 사부님한테 제적이 됩니다. 자, 태식이 꼬불꼬불 있고 잉이 있고 그 다음 몇 메다 앞에 6이 있어요. 몇 메다 앞에. 그것이 그 잉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좀 가까이 있기도 한데 주로 몇 메다 앞입니다. 큰 거는 4, 5메다 앞에. 명당이라고 하는 말하고 혈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야 명당 잡았다, 혈자리 잡았다 소리가 같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혈자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그 시신 들어갈 자리, 안방이 들어갈 자리고요. 명당이라는 자리는 그 앞에 약간 널널하게 평평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명당, 중명당, 대명당이라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가까운 요 몇 평, 우리 집 앞에 요 몇 평, 평평한 땅. 그 다음 중명당은 안산이라고 하는 가까이 있는 산 앞에 좀 널널한 땅. 대명당이라고 하면
쬐만한 산 뒤에 멀리 있는 아주 넓은 평평한 땅을 대명당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정확한 말자리는 요 혈입니다. 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찌르는 터는 딱 들어갈 터는 혈이다. 그래서 세, 형, 요게 혈이거든요. 근데 여기엔 또 뭐가 있다? 태식이 있고 잉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은 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 형, 혈, 태식, 잉, 육. 옛날 시골집은 그 앞마당, 뒷마당이 거의 같이 있는 집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뒷마당에 예. 그 잉이 예. 있었는데 예. 후손들이 그게 잉인지 모르고 평평하게 밀어버리지. 만드는 밀어붙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잉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장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탱크를 날려버렸다는 소리는 자동차 안에 55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드렁크 통에 드렁크를 없앴다는 소리는 이제 몇 리터밖에 못 사용한다는 소리죠. 갈 때마다 휴게소 들려서 기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밀어버렸다는 소리는 모여있질 못하잖아요. 이 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내기, 맹생, 외기, 성형이라 해놨잖아요. 내기가 싹을 틔워서 외기, 바깥 모양으로 드러난 걸 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외기로서 지금 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몇몇 앞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하는 신호탄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혈을 증명한다 해서 증혈이라고 합니다. 요 잉을. 앞에 몇몇 앞 혈이 있습니다. 증명해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기가 모이는데 훼손돼 버리죠. 세산이 있습니다. 앞에 형산이 있습니다. 태식이 내려오다가 잉이 불룩하게 있다가 여기 혈자리가 맺힙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 태식이 쭉 이런 식으로 늘어져 버리면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힘이 쭉쭉 늘어져 버리면 용이라고 하는 거는 꿈틀꿈틀거리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쭉쭉 늘어져 버리면 뭐다? 사룡이 된다, 사룡이. 죽은 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산이 쭉 밋밋하게 쭉 내려오는 거, 스케이트보드 타기 딱 좋은 산. 이런 거는 사룡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항상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산은 아래 위로 출렁거림이 있는 걸 보고 중간 정도 높이의 산은 여기서 치고 내려오는 게 갈지자나 거물현자식으로 치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런 논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 보기 위한 거냐? 용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용을 볼 때 용세 12격이라고 해가지고 이 용 내려오는 모양을 12가지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생용, 사룡, 그 다음 진용, 용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고요. 진용, 태룡, 그 다음에 강용, 양용, 그 다음에 병용, 살용, 태룡 또 뭐 있노? 많은데 지금 기억이 다 안 난다. 순용, 역용, 순역, 역령, 복용, 상용, 금용. 이렇게 12가지의 용세 12격이라고 하는 용 보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렇게 이제 책에는 쎄 빠지게 해놨는데 이거를 굳이 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런 용이면은 쓸 필요가 없고 이런 용이라면은 쓸만하다는 거거든요.
인자수지라는 책에 보면 참 그 책 이름도 참 이쁘죠. 모름지기 수. 사람의 아들로서는 모름지기 알아야 되는 학문이라는 게 이게 풍수책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묻을 때 잘못 묻어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형제가 풍수에 이제 전념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인자수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또 쫙 해가지고 이거는 병령이다, 이건 살령이니까 쓰지 마라, 이거는 태령이니까 쓰지 마라, 이거는 복령이니까 써라 이러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용이. 거기에 순하냐 거세냐를 따지면 돼요.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고 이걸 글로 쓰려니까 힘이 든 거지 가서 옛날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를 가르칠 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안 가르쳤어요. 단지 가르쳐 줄라니까 안 가본 사람을 가르쳐 줄라니까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풍수책을 보면 어려워지는데 현장 답사를 같이 계속 다니다 보면 아 저건 죽었다 살았다 나한테 배역세다. 배역세라는 소리는 나한테 등 돌렸다. 나랑 유정하다 무정하다. 키워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다음 내 혈자리와 유정하냐 무정하냐로 따지는 겁니다. 키워드가. 근데 이거는 현장 답사로 노하우가 익혀져야 돼요. 감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거기서 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아마 5급의 수준에서 감으로 뜨면 실수 남발이다. 그러나 프로 5단이 감으로 뜰 때는 거의 정석에 맞다. 예의에 그런 말이 있다고. 이제 우리 풍수에서 소간 그야말로 옆에서 듣고 저서 듣고 저서 들어가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누가 물으면 대충 할 줄 안다. 소간입니다. 그야말로 속세난. 그 다음에 법칙으로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팀이 법안 단계입니다. 법칙에 맞게끔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혈자리에 딱 들어가는 팀. 그 다음에 2회가 계안입니다. 계안. 이 계안팀은 봄과 동시에 거의 감으로 해갖고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딱 찍은 혈자리가 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더랍니다. 그 정도 돼야 계안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혁이 같은 스타일이 감으로도 전혀 바둑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 팀들이 감으로 뜨는 건 뭐다?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다. 소발의 찌작기라. 이 팀에서 감으로 찍은 거는 법칙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데 이 팀이 겐또로 찍은 거는 법칙에 맞는 게 거의 없더랍니다. 창호쌤이 발로도 본다 하는 소리는 여기서 이래 되는 거고 제가 팔자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래 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분들 이 소간 팀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간 팀들을 반풍수다.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느냐면 한자를 잘 보세요. 이 위에 무슨 단계라 그랬죠? 법안 단계라 그랬죠. 이 법안 단계가 저는 이래 보고 계안 단계가 오리지널 진짜 이 법안 단계 어디고 계안 단계가 진짜 프로들이라면 요거 한 반풍수 정도 며칠 두고 보고 한 일주일도 또 좀 보고 이래갖고 이론에 하나하나 맞춰가서 제대로 조금 찾아낼 줄 알 때가 한 반풍수 정도로 보고 이 팀들은 뭐다? 이반잘 쓰고 싶어요.
그럼 이 팀들의 얼풍수, 설풍수, 방한풍수, 그 다음에 뭐 반풍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종풍수가 하나 있죠. 수맥팀이요. 자, 얼풍수는 산바람 불어서 그건 안 돼. 이런 팀. 기도하고 나니까 빈다는 거. 예? 그렇다고 땅에 대한 기감지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 거의 무당팀이죠. 나는 느껴지는 거야. 나는 안다야. 이 얼풍수. 그 다음 설풍수는 목소리 큰 사람. 저게 무슨 저기 좋은 혈자리라고. 아마 무슨 봉황? 애나 콩콩이다. 저거는 닭대가리도 안 된다 이런다고. 설치는 풍수. 그 다음에 방한풍수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로지 주역이나 팔개만 갖고 산에 가가지고 하는 팀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주역으로 쾌 뽑고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 해가지고 그 턴은 안 돼! 딱 가보지도 않고 하는 풍수 방한풍수. 그 다음 신종풍수가 이제 수맥파인데 이 팀들이 수맥만 갖고도 책 300페이지씩 써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전통풍수라 써놨어. 수맥은 몇 메다죠? 기본 저 밑에 안 봐서 50m, 200m 밑에서 올라오는 물의 자기장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가 미친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수맥이라는 소리는 뭐다? 관에 물 찼다는 소리 있죠. 우리는 그걸 알지 저 지하 안바수는 모른단 말이라. 우리 조상들은. 예? 그러면 지표면 밑에 3m, 5m 밑에서 흐르는 물들을 우리는 수맥 들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전통에서는 그런데 저 밑에 안바수는 신종풍수예요. 땅을 보니까 일단은 풍수라고 말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통 풍수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최소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2단계의 기초는 마련해 드립니다. 제가 강의해가지고 요거 바로 벗어납니다. 이거 배울 필요도 없고 바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제가 타이트하게 짜놨으니까 한 번도 빠지시지 마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 세형혈 태식 익육이라는 거 아셨죠? 파워 있는 산, 그 다음 내 뒤에는 부드러운 산, 그 다음 혈자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태식 익육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슬라이드로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 집에서 탁 해갖고 뒤에 딱 바라보면 형산이 보이죠? 부드러운 산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형산만 보이지 세산이 보여서는 안 돼요. 특이한 경우 빼고. 그러면 세산이 보인다는 소리는 우리 집 혈까지 큰 손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형산만 보여야 되고 세산이 보여서는 안 된다. 나중에 형국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회령고조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산을 되돌아보는 형국은 예외입니다. 그거 빼고는 세산이 우리 집 뒤로 보여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책 페이지를 읽다 보면은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은 태조산, 뭐 종산, 그다음 소조산, 주산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간용법에서 백두산이나 지리산 같은 큰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앞에 또 작은 산, 우리 집 뒤에 또 작은 산,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는 산 이런 식으로 차례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를 구분해 놓은 건데 이건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세형혈로 외우시는 게 훨씬 빠르십니다. 우리 집 산은 어디서 진짜 전기가 내려오느냐? 아, 저 큰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산봉우리 몇 개 타고 우리 집 뒤에 형산까지 딱 내려오더라. 이걸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이 진짜 살았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뒤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감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잠시 저걸 끄고 슬라이드 시청을 조금 들어갈게요. 괜찮겠죠?